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자넨 언제 판사 되나? 지혜니 박희우. 박희우 1958년 충남 근산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경남 마산에서 생활했다. 창신고 창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법원 서기보 15기로 입사했다. 창원지방법원, 부산 가정법원 등 법원 공무원으로 30년째 일했다. 소설 쓰는 게 꿈이었으나 집안 형편 때문에 법원에 들어왔다. 법원에 근무하면서도 작가의 꿈을 버리지 못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15년 넘게 1000편이 넘는 수필을 게재했다. 2002년, 2009년에는 법원 문예대상에서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2004년 11월에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작가의 꿈. 법원을 소재로 글을 쓰는 법원 공무원. 저를 한마디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나는 법원 공무원으로 30년을 살아왔다. 본업인 재판 업무를 마치고 저녁이나 새벽이면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별다른 취미가 없고 잡기에도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글을 쓰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지가 15년. 써놓은 글만 1000편이 넘는다. 내 글의 장골 수제는 법원과 가족이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판사, 이혼으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부부, 빚에서 해방되려는 채무자, 경무와 민원에 바쁜 일상을 보내는 법원 직원,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 아내와 딸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법원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법원에 들어올 때 30살의 열혈 청년이었던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 나는 법원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법원 사람들과 법원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나는 글쓰기나 문학과는 별반 관계없는 길을 걸어왔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다 대학에서도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연습 삼아 써본 글들이 운 좋게도 상을 타게 되었다. 그때부터 글쓰기가 즐거워지고 나름대로 실력도 느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작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법원에 들어온 뒤에 글쓰기는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3년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다소 황당한 계획을 세웠다. 3년만 돈을 모으면 적어도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해 뒤에 퇴직 시점이 미뤄지다가 급기야 결혼까지 하게 되니 더 이상 직장을 그만둘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가가 되기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2002년 6월부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승진 시험 기간을 빼고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다 보니 발전이 더뎠다. 글쓰기에 조금 탄력이 붙을라치면 주사부 승진시험을 몇 년간 준비해야 했고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해볼라 치면 사무관 승진 공부가 가로막았다. 그렇게 나는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듯하다. 작가에 대한 미련도 그렇게 떠나보내는 듯했다. 그런데 퇴직을 6개월 앞둔 작년 12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러 법원 선후배들이 그동안 내가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선후배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승낙하고 말았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한편으론 젊은 시절 꿈꿨던 소설책은 아니지만 에세이집을 펴내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어찌 보면 동료 직원들 덕분에 30년 만에 꿈을 이룬 셈이다. 이 책은 가족 이야기, 재판 이야기, 법원 사람들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이야기에서 나는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가족들의 아픈 삶을 글로 옮기면서 속으로 울기도 많이 했다.
추억은 아름다울 법도 하건만 어쩐 일인지 내게는 슬픔으로만 남아있다. 그런 슬픔을 아내가 거두어 주었다. 아내는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아내의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웃는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재판 이야기는 판사와 재판부 직원과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다. 민사와 형사 재판부에 근무할 때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해야 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는 이혼으로 가정의 해체에 직면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았다. 회생 재판부에서 일할 때는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법은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정관념을 재판 이야기를 통해 해소하고 싶었다. 법원 사람들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사건 기록에 치이고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 때로는 박봉에 때로는 승진 때문에 고뇌하는 판사와 직원들의 일상을 수필로 남기고 싶었다. 냇물이 모여 강에서 만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에서 만나듯 내가 쓴 글들이 모여서 훗날 대하소설에서 만난다는 심정으로 법원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로 남겼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은 가깝고 주먹은 멀어야 한다. 법은 억울한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법원은 소중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법원을 무서운 곳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법원도 따뜻한 사람들이 사람 냄새 풍겨가며 살아가는 곳임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꿈만 꾸면 돼. 점점 커지는 silence. You know it. 아득히 너를 이끈 소리. 원하면 깜짝여봐. 너는 깨어날 수 없을 걸. Gi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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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mme all that. 너의 모든 것을 원해. And some more. Give me the X, give me the O, give me the L-O-V-E. 누르면 다 I want it all. XOXG. Good energy, 모조리 다 I want it all. XOXG, I want it all. Hey, XOXG, yeah. Play. 더 못하게 더 착하게 더는. 법원 다니는 내 동생 언제 판사가 되나? 오늘은 둘째 조카딸 결혼식이다. 하객들이 예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신랑 쪽 하객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하긴 그럴만도 할 것이다. 우리는 변변치 못한 집안이다. 7 형제 중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하고 넷째 형님 이렇게 둘뿐이다. 나와 넷째 형님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어머니와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큰 형님의 영향이 컸다. 1991년 2월이었다. 달콤한 설날 연휴가 끝났다. 나는 근무지인 제이시로 떠나야 했다. 그런데 가기가 싫었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 가중한 업무 때문이었다. 나는 연휴 동안 계속해서 악몽만 꾸었다. 꿈속에서조차 정리하지 못한 항소기록이 나를 괴롭혔다. 사건 번호까지 눈에 어른거렸다. 설상가상으로 송보 만료일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당시 업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매일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다. 코피를 쏟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모두 불합리한 업무 분담 때문이었다. 민 형사 단독이 3개까지 있다가 판사 한 명이 해외 연수 가는 바람에 2개로 축소되었다. 사무과장은 민 형사 단독을 민사 단독과 형사 단독으로 나눴다. 민사 단독은 형사 단독에 비해 업무가 훨씬 많았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큰형님도 알아채신 모양이다.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나는 그만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몇 걸음, 아니 가서 돌아보면 큰형님은 여전히 내 뒤를 밟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단걸음에 뛰어가서 큰형님을 와락 껴안았다. 큰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내 등을 다독거렸다. 희우야 힘들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디를 가든 나는 너의 자랑을 한단다. 못 배우고 무식한 내게도 법원에 다니는 동생이 있다고 말이야. 오래 근무하면 판사로도 승진한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곤 한단다. 그럼 사람들이 내게 뭐라는 줄 아니? 훌륭한 동생도 없다며 내 두 손을 꼭 잡곤 한단다. 그런데 오늘따라 네가 무척 힘들어 보이는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큰형님은 20살 남짓 되어 군대에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큰형님이 월남에 자원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월남 파병 초기라서 살아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다. 큰형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월급을 보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눈이 펄펄 내리는 깊은 밤이었다. 뚜벅뚜벅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다가 차츰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뜀박질로 바뀌는 것이었다. 어머니도 느낌이 이상했던 모양이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혼자 소리로 귀한 손님이 오려나 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어머니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야, 이게 누구요? 큰애 아니요?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예,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라는 큰형님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날 큰형님이 월남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불만 푹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했다. 언제 보아도 어려운 큰형님이었다. 큰형님과 나는 15살의 나이 차가 난다. 큰형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희우는 잘 크지요? 큰형님이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쳤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잠이 확 깰 정도로 큰형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렇게 차가운 손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직 큰 형님에게만 느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큰형님이 어머니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어머니, 희우만은 대학까지 꼭 보낼 겁니다. 나는 큰형님 바람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법원에 들어왔다. 큰형님은 누구에게든 나를 소개할 때 법원에 다니는 내 동생이라고 했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큰형님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곤 했었다. 그런 내가 법원에 다니기를 싫어한다? 큰형님으로서는 분명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날 큰형님은 DC까지 나를 따라왔다. 내 고향에서 DC까지는 40분 남짓 걸린다. 그곳까지 가면서 큰형님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말만 했다. 그래도 힘들면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큰형님은 제2시행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벗어날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키가 그날따라 더욱 작아 보였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도 쓰린 가슴을 움켜쥔다. 내가 왜 그때 큰형님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왜 큰형님에게 고통만 남기고 제2시로 떠났을까? 괴롭다. 그날이 큰형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이야. 큰형님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내가 DC에 있는 C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큰형님 몸은 이미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나는 피통한 마음으로 큰형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찼다. 월남에서 돌아온 날 큰형님이 내 얼굴을 쓰다듬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러나 같은 손인데도 느낌은 전혀 달랐다. 하나는 희망의 손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절망의 손이었다. 나는 절망 앞에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둘째 형님이 조카딸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은은하게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둘째 형님이 신랑에게 조카딸을 인계하고 큰 형수님 옆자리에 앉았다. 그때 나는 보았다. 큰 형수님의 눈물을. 큰 형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 그때 14살이던 조카딸이 결혼을 한다. 돌아보면 아득한 세월이다. 그 오랜 기간 큰 형수님과 조카들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작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변변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부끄럽다. 큰형님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온 나다. 큰형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어찌 존재했겠는가. 나는 큰형님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큰형님, 당신의 딸이 저렇게 훌륭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큰형님에게 빚진 동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객의 박수 소리가 들린다. 나는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만 흐르는가? 나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팔순이신 어머니도 큰 형수님도 둘째 형님도 누님도 셋째 형님도 모두들 하나 가득 눈물을 머금고 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나의 가족이다. 큰형님은 내가 판사로 승진한 것을 무척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6급이다. 머리가 허연 늙은 주사로 남아있을 뿐이다. And you know just how I like it. Got me coming back for more. Your love is what I pay for. Adoring you, need to be where you are. Oh yeah, will you be there? I'm coming back. I can't get enough. No, it ain't nothing. I don't want a girl if it ain't your love. You keep it clean, you make it easy. You don't ask for too much. Fall deep into your eyes. On my mind, I can't get enough. It's so unique. No, never seen a match. Do you give what I have? Say the word and I'm arriving. Can't keep myself not away from you, baby. You know I keep running back to you, yeah. Got me coming back for more. Your love is what I pay for. Adoring you, need to be where you are. Oh yeah, will you be there? I'm coming back. I can't get enough. No, it ain't nothing. I don't want a girl if it ain't your love. You keep it clean, you make it easy. You don't ask for too much. Fall deep into your eyes. On my mind, I can't get enough. Oh yeah, will you be there? I'm coming back. I can't get enough. No, it ain't nothing. I don't want a girl if it ain't your love. You keep it clean, you make it easy. You don't ask for too much. Fall deep into your eyes. On my mind, I can't get enough. Oh yeah. 가면 뭐해? 눈이 멀어 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흥남에 있는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다. 당시 흥남은 공업도시였다. 흥남에는 질소 비료 공장과 다른 공장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흥남에는 노동자들이 참 많았어. 노동자들이 사는 사택도 많았지. 사택이 모두 코딱지만 했어. 너희 아버지도 사택에 살고 있었어. 8호를 한 번으로 묶었어. 우리는 43호에 살았어.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니? 100원이었어. 다른 노동자들은 60원밖에 받지 못했어. 당시 100원은 큰 돈이었어. 어머니는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를 애써 강조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고향에서는 100원짜리 지폐를 바꿀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인근 도시까지 나가서 100원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꿨다. 그 돈으로 혼수를 치르고도 남았다는 것이었다. 내 나이 그때 17살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29살이었지. 나는 1년간 시댁에서 살았어. 너의 큰형을 낳고서야 흥남으로 갈 수 있었어. 흥남에 가보니 너희 아버지께서 쓰신 일기장이 한 궤적인 거야. 너희 아버지는 공장에 하루하루를 글러 남겨 놓았던 것이야.
어머니는 흥남 생활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다. 흥남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부터 달라졌다. 목소리에 힘이 넘쳐 흘렀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손뼉도 쳤다. 그러다가 문득 녹음기 생각이 났다. 나는 어머니 말씀을 녹음하기 위해 특별히 녹음기를 준비했다.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녹음이 잘 되고 있었다. 흥남에는 생선이 그렇게 흔하다구만. 특히 명태가 좋았어. 그곳 사람들은 명태를 토막내지 않고 한 마리를 통째로 끓이는 거야. 얼마나 맛이 좋든지. 가을이면 명태의 배를 따서 말리는 거야. 사방에 널려있는 게 온통 명태뿐이었어. 어머니는 큰형을 들쳤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찾아갔다고 했다.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했다. 어머니만 공장을 찾은 게 아니었다. 많은 여성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섰다. 어머니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젖먹이가 있는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료 공장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 비료를 공장 빈터에 쌓아놨는데 마치 큰 산 같았어.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인 큰 산 말이야. 눈이 다 부실 정도였다니까. 해방을 목전에 둔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보기에도 그랬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붕붕 떠다녔다. 일본 사람들도 하나둘 흥남을 떠났다. 어머니는 아버지 말씀대로 먼저 고향에 내려왔다. 1945년 7월 말이었다. 2달 가까이 지나서 흥남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그곳에서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고 한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었다. 인민군에 들어오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공장에 남아있으라는 회유도 받았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걸 뿌리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돌아오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었지. 고생 참 지긋지긋하게 했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어머니가 내 얼굴을 쓸어내렸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머니다. 병으로 시력을 잃은 지 벌써 1년째다. 어머니의 삶은 척박했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해방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는 흥남에 있을 때가 가장 화려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80평생을 가난과 싸웠다.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과 7자식을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는 17살에 시집와서 18살에 흥남에 갔다. 20살에 시댁으로 돌아왔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머리에 보따리를 일고 전국 방방곡곡 장사길에 나서야 했다. 어머니의 삶은 이랬다. 나는 이쯤에서 녹음기를 껐다. 카메라로 어머니의 옆모습을 찍었다. 나는 차마 어머니의 앞모습을 찍을 수가 없었다. 당뇨로 눈이 먼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아팠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금도 흥남에 가라면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닥다닥 붙은 사택이 눈에 선해. 흥남 사람들 참 친절했어. 지금은 대부분 죽었을 거야. 바다도 참 맑았어. 그런데 가면 뭐해. 눈이 멀어 볼 수가 없는데. 나는 목이 메어 몸을 애써 참았다.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와 흥남에서 살 때였어. 형님,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다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둘째 형님이 말을 하다 몰고 주전자를 들었다. 손수 자네 막걸리를 따를 모양이다. 김해에 사시는 넷째 형님이 황급히 주전자를 빼앗았다. 둘째 형님 잔에 술을 따랐다. 뽀얀 게 영락없는 우유 색깔이다. 둘째 형님이 김치 조각을 입에 물었다. 오른쪽 이빨이 좋지 않은지 왼쪽으로만 씹는다. 그러고 보니 오른쪽 어머니가 모두 빠져버렸다. 그래, 둘째 형님은 고생을 해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나는 뭐냔 말이다. 고생다운 고생 한번 해본 기억이 없는데 왼쪽 어금니가 모두 빠져버렸다. 우리는 오남 이녀다. 형님 네 분의 누님이 한 분, 여동생이 한 명이다. 자네도 한잔하게 해? 둘째 형님이 넷째 형님의 잔에 술을 따른다. 넷째 형님이 공손히 잔을 받았다. 다시 내게도 잔을 권한다.
나는 안주로 떡을 먹었다. 노란 시루떡이다. 둘째 형님이 조기를 뜯다 말고 말한다. 오죽 가난했으면 큰형님이 17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을까. 그때는 1년 머슴살면 쌀 3가마를 줬어.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쌀 3가마는 금방 거들나지. 큰형님은 군대 갈 때까지 동네 여러 집에서 머슴을 살았어. 나는 큰형님의 그런 형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와 큰형님은 15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큰형님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때 나는 고작해야 30살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큰형님의 모든 걸 기억하기 시작한 건 큰형님이 월남에서 돌아왔을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넷째야, 큰형님이 월남에 갔을 때 자네 나이가 몇 살이었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희우 자네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큰형님이 월남 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둘만은 중학교 보내야 된다고 하셨어. 그땐 월남 가면 다 죽는다고 했거든. 둘째 형님이 다시 잔을 든다. 양볼이 홀쭉하게 피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다. 나도 잔을 들었다. 벌써 넉 잔째다. 음복치고는 과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 필시 그럴 것이다. 술 기운 탓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언제나 형님들 앞에 있을 때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죄 지은 사람처럼 무견히 앉아 있어야만 했다. 나는 지금껏 형님들에게서 도움만 받았다. 물론 큰형님만 그렇게 고생하신 건 아니다. 둘째 형님도 그에 못지않게 고생을 하셨다. 큰형님이 남의 집 머슴살을 하고 월남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고스란히 둘째 형님이 떠맡으셨다. 둘째 형님은 15의 나이에 30리가 넘는 큰 산까지 동네 어른들을 따라 남하하러 다녔다. 둘째 형님은 남의 집 똥장군도 수없이 지었다. 겨울에 둘째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들 싫어하는 인분이 들어있는 똥장군을 지는 일뿐이었다. 당시에는 똥장군이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기라 하면 똥장군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똥장군을 질 때는 요령도 피울 수 없었다. 조금 가볍게 진다고 똥장군을 반쯤만 치우면 출렁거려서 걷는데 더 애를 먹는다. 똥장군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둘째 형님이 피식 웃으신다. 아무래도 경험 적었던 모양이다. 셋째도 고생을 많이 했어. 너희들 학비 되려고 그 힘들다는 원양어선도 타지 않았겠니? 아, 이제 둘째 형님은 셋째 형님을 말씀하신다. 갑자기 콧등이 시큰거린다. 마음이 아리다. 셋째 형님은 나와는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나는 셋째 형님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셋째 형님이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부산으로 떠나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셋째 형님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왔다. 내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했다. 그 해에는 넷째 형님도 교육대학을 졸업했다. 이번 설에는 셋째 형님이 내려오지 못했다. 지금 셋째 형님은 고향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계신다. 설 하루 전날에 셋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겨울 한파 때문에 도저히 깻잎 비닐하우스를 비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 자네들은 결코 형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 형수님과 조카들에게도 잘해야 한다. 나는 묵묵히 둘째 형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넷째 형님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아, 그런데 자꾸만 눈이 감긴다. 음복으로 마신 술이 과했나? 왜 나는 그렇게도 급히 술을 마셔야 했나? 나를 위해 희생만 하신 형님들 때문인가? 아니면 둘째 형님이 언급하지 않은 어머님과 누님과 여동생의 또 다른 희생 때문인가? 아, 조카들에게 세배를 받아야 하는데 졸음이 자꾸만 쏟아진다. 나는 옆으로 누웠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에 베개를 고인다. 큰 형수님이다. 내 베갯잎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어디 나뿐인가. 둘째 형님은 진작부터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분명 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시처럼 또렷하다. 뒤뚱뒤뚱 남의 집 똥장군을 지게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둘째 형님의 모습이 보인다. 아, 나는 짧게 신음을 토해내고 말았다. 그때
둘째 형님의 나이 고작해야 16살이었다. Tell me what's so far, it's okay now. Got all the things you like, no complaints, no. And I won't tell no lies, play no games, no. No games, no. Put your hands all on my body, I'm unfolding. Girl, you got me thinking about you all through the daytime and all through the nighttime. When it's you and me, nobody's around and it's ecstasy. Want to be the one you need. When I look at you, it's a fantasy, yeah. 'Cause when it's you and me, nobody's around and it's ecstasy. Want to be the one you need. When I look at you, it's a fantasy, yeah. Fantasy, yeah. Let it be real love. You could be my fantasy, or let it be just us. Maybe you're the one for me. Got me feeling like I'm flying overseas. Falling when you catch me, it's just you and me. Put your hands all on my body, I'm unfolding. Girl, you got me thinking about you all through the daytime and all through the nighttime. 'Cause when it's you and me, nobody's around and it's ecstasy. Want to be the one you need. When I look at you, it's a fantasy, yeah. 'Cause when it's you and me, nobody's around and it's ecstasy. Want to be the one you need. When I look at you, it's a fantasy, yeah. Nobody's around. Nobody's here. Nobody's around. 판사는 누구 편일까? 법정에서 재판 참여를 하다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원고든 피고든 심지어 증인까지도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하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일수록 더욱 그렇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내가 시골 법원에 근무할 때였는데 형과 아우가 무슨 사건인가로 다투었다.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올 만큼 소송은 치열했다. 동생의 형에 대한 공격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쳤다. 말끝마다 쌍욕을 해대는데 모두들 눈살을 찌푸렸다. 보다 못해 판사가 동생에게 경고했다. 원고, 피고의 친동생이 맞아요? 판사님, 저 형은 형도 아닙니다. 원고, 그 무슨 말버릇이에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형은 형입니다. 더구나 부친까지 앞에 계시잖아요. 앞으로 형한테 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동생의 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순순히 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판사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마치 그 표정이란 것이 왜 판사님은 피고 편을 들지요? 처럼 보였다. 급기야 판사는 피고에게도 경고장을 날린다. 법정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법정에서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도 잘한 게 없어요. 앞으로 동생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실 재판 중에 일촉즉발의 위기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원고든 피고든 극도로 신경이 날카롭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당사자에게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재판은 항상 긴장되기 마련이다. 물론 법정에서만 그런 건 아니다. 법정 밖에서도 이런 현상은 곧잘 일어난다. 내가 형사 참여를 할 때였다. 70세도 넘은 할아버지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로 구속되었다. 국선 변호인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변론했다. 평생을 살면서 할아버지는 읍내에 나와본 적이 없다. 술을 마시면 어디든 쓰러져 자는 습성을 가졌다.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다. 자신은 어린아이를 성추행이 있는지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런 점을 재판부는 참작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변호인의 이런 호소에도 재판부는 할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사의 구형과 차이가 없는 형량이었다. 나는 순간 할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 시민단체 간부와 함께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를 했다. 왜 그렇게 형량이 났습니까? 도저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단체의 간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한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법원 앞에서 시위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기세에 나는 당황했다. 그를 설득했다. 나 역시 누구보다도 그런 범죄를 싫어한다. 하지만 법을 판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검사가 청구한 공소장의 범위 내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음 날이었다. 검찰청 앞에서 구호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검찰청 쪽으로 뛰어갔다. 수십 명의 여성이 피켓을 들고 어린이 성추행 사건 담당 검사는 물러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다행히도 시위대가 법원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 가족은 형량이 무겁다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반대로 피해자의 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했다. 판사는 피고인 편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이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볼멘 소리를 낸다. 문제는 편가르기에 있었다. 편가르기에 집착해서 자기 편을 너무 옹호하다 보면 진정 찾아야 할 정의는 찾지 못할 수가 있다. 이편 저편 따지지 않는 세상, 이패 저패 갈리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세상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 판사는 누구 편일까? 내 생각은 그렇다. 판사는 이 편 저편 중에서 옳은 것만 가려내면 된다. 판사는 이 편 저편이 아니어야 한다. 좋은 법원도 좋은 판결도 그때 만들어진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오늘은 재판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 하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다. 재판하는 날은 언제나 그랬다. 처음 법정에 들어갔던 18년 전이나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긴장되는 건 똑같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법정 특유의 붉은색 일변도의 우중충한 분위기 때문일까? 방청석에 비해 너무 높아 보이는 법정 단상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단상 위에 걸려있는 태극기 때문일까? 그야 어쨌든 이런 현상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서 판사에게 물어보았다. 판사가 빙그레 웃고는 자신도 매번 그렇게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사건 당사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있다. 하긴 그들만 표정이 굳어있는 게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법정을 드나드는 변호사들의 얼굴도 굳어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데 퇴임하고 자신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더라고 했다. 변호사로 들어갈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마음을 아무리 진정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선사할 때였다.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는데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다리까지 후들후들 떨었다고 했다. 그분은 20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하신 분이다. 그런 분도 그렇게 떨었으니 일반 사람들이 오죽했겠는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법정에 들어설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 내게로 쏟아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눈과 방청객들의 눈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들의 눈은 결코 내게 호의적이지 못했다.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늘도 법정에 들어간다. 민사재판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어가는 재판이다. 나는 법정용 넥타이를 메고 법복을 입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제법 위험이 있어 보인다. 나는 아랫배에 힘을 넣는다.
오늘도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슬금슬금 다시 병이 도지기 시작한다. 긴장이라는 못된 병이다. 법정을 향하는 발길이 가볍지 못하다. 사건 당사자의 의심에 찬 표정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지막하게 말한다. 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을 재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생각에 잠긴다. 정녕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법정은 오지 않을 것인가. 나는 판사와 나란히 법정을 향했다. 저녁 11시다. 갑자기 배가 출출하다. 나는 아내를 찾는다.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컴퓨터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2005년 2월 25일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갑자기 덥다는 느낌이 든다. 양복 저고리를 벗었지만 그래도 갑갑하다. 그래서 넥타이마저 풀어헤친다. 나는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본다. 아침 9시 38분이다. 이제 부산방송 방송 작가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이건 생방송이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인터뷰 원고를 들여다본다. 나는 그래, 처음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에 첫 대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는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창원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박희우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수백 번도 더 연습했다. 그런데도 매끄럽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한다. 목소리까지 떨린다. 그래, 방송국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야 했어. 라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15분을 버텨야 한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방송작가다. 그는 광고가 나간 다음에 방송이 시작된다고 내게 말한다. 나는 수화기에 귀를 밀착시켰다. 광고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척 길게 느껴진다. 광고가 끝났다.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온다. 진행자가 글을 낭송한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다. 오늘도 이혼 부부는 많았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그들을 좌석에 앉힙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원함과 섭섭함과 짝잡함이 교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회한에 잠겨 있을까요?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다독거립니다. 아기의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여자는 남자를 흘겨봅니다. 금방이라도 욕설을 주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잠깐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 말고도 부모를 따라온 아이가 몇 명 더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었습니다. 저는 법정 대기실에 있는 이혼 부부를 끝내 차례로 부릅니다. 글 낭송이 끝났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린다. 지난 1월 7일에 내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이번이 마지막 이혼이었으면 이란 글의 일부다. 다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1년에 3,000쌍을 이혼시킨 남자. 그 남자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부산방송 유정임의 미시타임. 금주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창원지방법원 박희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실수다. 지금까지 외웠던 인사말 대신 나는 안녕하세요 란 말밖에 하지를 못했다. 나는 하루 전날에 방송작가로부터 인터뷰 원고를 받았다. 내게 질문한 내용은 10개였다. 이혼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쓰게 된 계기, 한국의 이혼율,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세대, 이혼 사유, 가장 가슴 아팠던 이혼, 이혼을 줄일 방법 등 나는 답안을 작성했다. 원고를 달달 외우다시피 했다. 그러나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니 정신이 없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등에서는 계속해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마에까지 땀방울이 맺혔다. 나는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아주 자연스러웠다며 칭찬을 했다. 실수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했다. 목소리도 아주 좋았다고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래전에 끄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 그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아무리 들어도 어색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당신 목소리 맞아요. 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아요. 우리 신랑 잘했어요. 호호. 아내가 간식으로 고구마를 내온다. 대접에는 잘 익은 김장김치가 담겨있다. 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물고 김치를 입에 넣는다. 컴퓨터에서는 계속해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물론 이혼도 하나의 권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말이죠. 성인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She licks her lips, been thinking the bitter taste. Shirt wrapped round her waist, curly hair, bandana. Feels up high, ready to celebrate. Tattoo on her face, that new Americana. A master beauty really wrecked my brain. All these drugs are good on you on the night train. She licks her lips, been thinking the bitter taste. Shirt wrapped round her waist, puff marijuana. This is for the city girls, ass supersized. City girls, kaleidoscope eyes. Tasted, wasted, all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You say that every wrinkle on your face means that you laugh. Too numb to worry about the sleepless nights you had. Tasted, wasted, all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Won't kill the vibe by talking about the past. Make that feeling last, early your passion. Move slow, chopping up milligrams. Dollar bills in the band, nothing lasts forever. She lost her way, got a cloud of white lines. Dirt on her knees, jeans and seamless Calvin Klein. Light it up on any day we could die. Papers in the sky, only make it better. This is for the city girls, ass supersized. City girls, kaleidoscope eyes. Tasted, wasted, are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You say that every wrinkle on your face means that you laugh. Too numb to worry about the sleepless nights you had. Tasted, wasted, are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This is for the city girls, ass supersized. City girls, kaleidoscope eyes now. Tasted, wasted, are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Going all out. Going all out. Going all out. This is for the city girls, ass supersized. City girls, kaleidoscope eyes. Tasted, wasted, are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You say that every wrinkle on your face means that you laugh. Too numb to worry about the sleepless nights you had. Tasted, wasted, are you 10 feet high now, going all out? 나의 법원 인생은 사무건에서 끝났다. 일요일이다.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려는데 아내가 나를 잡아 끌었다. 주변 나들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나는 휴일이면 오후에 낮잠을 즐기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 아내가 방해를 하고 있다. 유일한 낙을 빼앗기는 것 같아 내심 섭섭했지만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앞서고 내가 뒤따랐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보아 승용차를 몰고 시외로 나갈 모양이었다.
아내가 데려간 곳은 진해에 있는 진해 내수면 환경 생태공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화장이었는데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명해서 그런지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내는 그런 모습에 무척 고된 듯 했다. 힐끗 나를 바라보면서 살짝 웃어 보였는데 마치 잘 오셨지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도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진해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혼자만 구경하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앞으로 자주 구경 다녀요. 아내가 유쾌하게 웃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쓸쓸함이 밀려오나 싶더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이었다. 아직은 한가하게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닌데 애들 뒷바라지로 해서도 몇 년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정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않아 특별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겨울인데도 벚꽃이 피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아내가 봄과 가을에 2번 피는 꽃이라고 해서 이름도 춘추벚꽃이라고 설명했다. 봄에 피는 벚꽃보다는 크기도 작고 윤기도 부족했다. 물론 화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1년에 2번 피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요즘같이 꽃보기 힘든 철에 시든 꽃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나를 나무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셔터를 누르려다 말고 내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고 해서 살짝 웃었다. 아내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았다. 저수지에 오리가 몇 마리 헤엄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평온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오리는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을 테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네 삶도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다. 아내가 내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했다. 나도 서점에 들르기 좋아하는 터라서 아내의 말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서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중고등 학생이 많았다. 아내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열어보였다. 거기에 책 이름이 적혀있는 모양이었다. 종업원이 서점 중앙에 설치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금방 책을 가지고 왔다. 일본 작가 오치다테 마키코가 쓴 끝난 사람이라는 책이었다. 아내는 계산대에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했다. 적립된 포인트로 책을 사려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계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직원이 반복해서 컴퓨터를 검색했다. 나는 그냥 서 있기도 무료해서 책을 들여다보았다. 정년퇴직이라. 이건 뭐 생전 장례식이다.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다. 정년퇴직이란 단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걸 느꼈다. 나도 6개월만 있으면 정년퇴직이다. 그런데 책 속의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는 사뭇 달랐다. 정년퇴직이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례식에 비유할 만큼 충격적이거나 비극적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책 속의 주인공은 정년퇴직을 하면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다. 법무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나는 책을 읽어 내려갔다. 이럴 때 돋보기 안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노안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특히 책을 읽을 때는 불편함이 더했다. 평소에는 돋보기 안경을 휴대하고 외출하는데 오늘은 깜빡 잊었다. 그렇다고 종업원에 돋보기 안경이 없느냐고 물을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띄엄띄엄 책을 읽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들이다. 퇴직 후 할 일이 없다는 등, 자기는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강제로 쫓아낸다는 등, 정년 퇴직하는 날에만 고급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등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의 푸념 일색이었다. 나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다.
아직까지 계산대 앞에 서 있다. 웬만하면 그냥 돈으로 지불하지. 언제까지 저렇게 서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책을 읽어 내려갔다. 떨어진 벚꽃, 남아있는 벚꽃도 다 지는 벚꽃인 것이다. 절대 속마음을 들켜서는 안 된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승용차에 올라타는 거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나의 셀러리맨 인생은 전무에서 끝이 났다. 내가 불과 몇 줄 읽지 않을 때였다. 아내가 계산을 끝냈는지 나가자고 했다. 나는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지만 집에 가서 읽기로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걸음이 무거웠다. 자꾸만 마지막 문장이 나를 괴롭혔다. 나의 셀러리맨 인생은 전무에서 끝이 났다. 나는 호흡이 가빠짐을 느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서가 아니었다. 비록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체력이 그 정도까지 약해지지 않았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책 속의 주인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나의 법원 인생은 사무관에서 끝이 났다. 나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I wouldn't want to. I don't need someone new. 'Cause God, I love the view. I can't take my eyes off you. We started talking. Knew when you walked in. You reveal a different side to me, one I didn't know I'd need. Now I'm in a place that I dreamed to be. When you're by my side, it's reality. Don't always have the words to show you what I mean. So I sing you this melody. Can't take my eyes off you. I wouldn't want to. I don't need someone new. Girl, what I say is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I wouldn't want to. I don't need someone new. 'Cause God, I love the view. I can't take my eyes off you. It's like yesterday, wasting my time away. Sing along with the phrase, getting lost in a haze, taking my mental state. But in a mile if you came, saying all the little things that you say. I feel some way, the way your hips sway, walking on by, you're on the wrong way. But it never ends, don't even bring a friend. Oh no, you're spoiled, you're 10. Like a rush in my brain, so lovesick half of my brain. With you, I don't need somebody new. Can't take my eyes off you. I wouldn't want to. I don't need someone new. 'Cause God, I love the view. I can't take my eyes off you. Don't need somebody new. Don't need somebody new. 'Cause I got you. I can't take my eyes off you. Don't need somebody new. Don't need somebody new. 'Cause I got you.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책 제목 30년차 법원 공무원이 말하는 법정 이야기. 자넨 언제 판사 되나? 지은이 박희우.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